안녕하세요. 원용석입니다. 오늘은 특별하게 타라오 박사님 모셨습니다. 예, 타라오 박사님은 미 공군 예비역 중령 출신인데요. 한미연구소 연구원사, 그리고 미국 국제전략연구소 반계연구소인 퍼시픽 포럼 방문연구원 등을 지냈습니다. 공공정치학을 전공했고 UC 데이비스 대학교에서 학사, 프린스턴에서 석사, 그리고 텍사스 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했습니다. 주요 저서로는 북한의 붕괴, The Collapse of North Korea, Challenges, Planning and Geopolitics of Unification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원영수 기자님. 네, 저 타라오 박사님 항상 이렇게 그 X 그리고 뭐 제 지인들이 다 타라오 박사님을 많이 인용해가지고 항상 듣다가 이렇게 인터뷰하는 거는 처음입니다, 박사님. 너무 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바로 질문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한국이 이제 계속 탄핵 정국 논란인데요. 이재명에 대해서 먼저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제 대장동 재판에 출석했는데요. 네. 이재명은 북한에 800만 달러 송금을 사주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뭐 반역행위라고 할 수가 있는데 재판 결과가 어떻게 나올 것 같은지 궁금하고요. 또 대북 송금은 외국환 거래법 위반을 넘어서 완전한 반역행위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국제사회에서도 여기에 대한 규탄 그리고 징계를 반드시 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커지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그 800만 불을 북한에 준 분이 그 이화영, 이화영이고 그 사람이 조선노동당의 김영철한테 이제 돈을 줬잖아요. 그리고 거기에서 300만 불은 김정은을 만나기 위해서, 그러니까는 이재명이 김정은을 만나기 위해서고, 또 500만 불은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스마트 농장 사업 그건데, 예, 스마트 팜. 근데 그게 둘 다 제재 위반이에요. 제재가 여러 가지 있는데 국제에서도 있고, 예를 들어 UN 제재가 있고, 또 EU도 그렇고, 그리고 여러 나라들이 제재가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에도 있고, 그러니까 미국도 제재, 북한에 대해서 제재가 많은데, 그 중에 하나는 이렇게 돈을 송금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돈이 핵무기 개발하는 데 쓰거나, 아니면은 인권을 이렇게 탄압하는 데 쓰거나, 그러면 그게 위반이거든요. 근데 북한은 돈을 그런 데다 다 쓰고 있어요. 그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인권을 완전히 유린하고 하는데, 그런데 돈을 쓰기 때문에 그쪽으로 꼭 안 간다고 그거는 이재명 기관 그쪽에서 프루브 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위반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게 아주 중요한 점이고, 또 하나는 아까 물으신 거, 이거 이제 판사가 어떻게 결정한가. 뭐 법적으로 하면은 유죄죠. 근데 이게 정치 개입이 많고 그러니까는 봐야 되지만, 그리고 지금 이 탄핵 상황이며 이런 걸 이제 봐갖고, 근데 뭐냐면 판사들이 보면은요, 이럴 때는 특히 법보다 어느 방향의 바람이 부나 그런 걸 따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두고 봐야지만 진짜 법치로 한다면은 유죄죠. 네, 알겠습니다. 자, 이재명 그러면은 일단 대표적인 친중 반미 정치인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경기도지사 겸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선거 경선 후보 당시에 친일 청산을 못하고 친일 세력들이 미 점령군과 합작해서 지배 체제를 그대로 유지했다,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아니 미 점령군이 뭡니까? 미국이 있어서 지금 한국에서 자유를 누리는 경제도 부가 있는 사회가 됐는데, 그런 말을 한다는 그 자체가 그 사상이 저 중국 쪽, 저 북한 쪽에 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일본은 지금 미국하고 여러 나라의 자유진영에 있는 나라들이에요. 그리고 한국도 그 자유진영에 있고, 그러니까는 자꾸 일본을 하고 미국을 싫다고 이렇게 비판하고 나오는 것은 그 자유진영에서 빠져나와서 공산주의, 사회주의, 전체주의로 가고 싶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이런 말이 나올 때 국민들은 그 뜻을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많은 사람들이 이걸 이해하고 있고 이제 더 많은 사람들이 이걸 이해해서 진짜 자유가 없는 나라로 가고 싶은지 아니면 자유가 있고 기회가 있고 이런 자유주의에 있고 싶은지 그거를 이제 사람들이 결정을 해야죠. 네. 근데 보면 꼭 더불어민주당 쪽 의원들이나 지지하는 사람들 보면은 네. 이렇게 친북, 친중이고 기본적으로 네. 그리고 탈북자들도 비판하더라고요. 너네 왜 북한 배신하고 여기 왔어? 왜 김정은 정권 배신하고 일로 내려왔어? 그런 말도 안 되는 생각을 갖고 있더라고요. 네, 진짜 말도 안 돼요. 그렇게 좋으면은 자신들이 북한으로 가거나 그냥 중국에서 완전히 거기서 살려나 안 되나요? 왜 한국을 바꾸려고 그래요? 그러니까는 그 사람들이 그리고요 또 하나는 그 사람들은 이렇게 뭐 미국을 비판하고 뭐 북한하고 중국을 아주 뭐야 그러니까 친중 친북인데 근데 자식들은요 다 미국으로 보내요. 네, 그러니까 맞아요. 내로남불이죠. 네. 그래서 이번에 시위에서도 좌파 시위대가 네. 처음에는 컸다가 줄어든 네. 이유 중에 하나가 혹시나 이렇게 CIA 보고돼가지고 입국 금지되고 그 자녀들까지 입국 금지될까봐 그래서 확 줄어들었다고 그러더라고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꼭 자신이 어떻게 영향받는 꼭 챙기죠. 그러니까 내로남불이고 그리고 보면은 이 사람들 얘기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쪽 지지자 얘기 그리고 미국에서도 캘리포니아 쪽에서도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친북, 친중 그런 분자들이 많이 있는데 그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미국이 처음부터 오지 말고 북한이 완전히 통일했어야 된다는 식으로 그런 마인드를 갖고 있더라고요. 네, 그거 뭐 옛날에 공산당, 조선공산당 때부터 계속 그렇게 한 말인데, 그러니까 그거를 그렇게 생각하면은 우선 그러면 벌써 그렇게 된 나라가 있잖아요, 북한. 그럼 북한에 가서 살면 돼요. 예, 그렇게 뭐 어떻게 자유를 그렇게 누릴 만큼 다 누리면서 미국에서 누리고 한국에서 누리고 다 누릴 만큼 누리면서 말을 그렇게 한다는 것은 진짜 내로남불의 내로남불의 왕이에요, 왕. 네네. 북한을 그 중국의 그런 속국이라고 볼 수가 있나요? 뭐 일부에서는 그렇게 볼 수도 있다, 그렇게 볼 수도 없다. 트럼프 같은 경우가 대표적으로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북한을 컨트롤하려면 중국을 컨트롤하면 된다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거기에 대해서는? 예, 그거는 이제 미국에서 한반도 전문가들이 그런 말을 많이 하고, 전문가뿐만 아니라 미국 정책에서도 그게 기초의 생각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때는. 그러니까는, 특히, 핵무기를 이제 북한에서 없애자고 한 적에 중국한테 도움을 많이 부탁했죠. 그래갖고 뭐, Six Party Talks, 그 육자회담 그런 거 있었는데, 중국이 역량이 얼만큼은 있지만, 얼만큼은 또 없어요. 제 생각에는 북한이 중국을 중국이 하라는 대로 다 하는 것은 아니고 중국은 필요해요. 꼭 필요하죠. 경제적으로. 그렇지만 그렇다고 중국이 하라는 대로 다 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보면은 한국의 그 친중 그 사람들은 더 하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제가 볼 때 지금 현재 한국 상황을 볼 때요. 이제 국힘당 이 지금 완전 혼란스러운 상황인데 뭐 제가 볼 때는 현재 최악의 역적은 최상목이라고 봅니다. 헌법재판관 2명을 마음대로 넣었는데요. 왜 버티지 않고 굳이 재판관 2명을 넣었는지 의아한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이제 몇 가지 생각이 있는데 우선 민주당에서 협박을 했잖아요. 탄핵시킨다고. 그러니까는 그러니까 겁이 나서 하나는 만약에 겁이 나서 탄핵 당할까봐 겁이 나서 이제 한 거고, 둘째로는 이제 그 사람이 하는 말이 경제적으로 이걸 빨리 해결해갖고 안정을 시켜야 된다. 그렇지만은 그게 무슨 말이에요? 이거 빨리 탄핵시켜서 빨리 이재명이 대통령이 돼야 된다는 말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재명은 사회주의 공산주의로 가면은 이거 시장 경제가 아니거든요. 그러면은 그리고 뭐 이재명이 그랬잖아요. 한미동맹도 이제 없애려고 하고 미군도 떠나라고 그러고 그러면은 해외에 있는 그 투자들이 다 떠나버리면 한국 경제는 폭 망해요. 그러니까는 이게 말이 안 되는 말이에요. 그 말이. 그래서 세 번째는 그러면은 원래 그쪽에 이제 동조하는 그 민주당하고 민노총을 동조하는 마음이 있어갖고 그렇게 하는 이제 그 이유도 있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바람이 어느 쪽으로 부나 해갖고 이렇게 기회를 보는 거죠. 기회주의적으로. 네. 그래서 근데 내가 이거를 다 이제 봤을 적에 진짜 좋은 이유는 하나도 없어요. 자기 그러니까 기회를 따라서 가는 거 아니면은 진짜 저쪽에 동조를 해서 그 이유겠죠. 네. 네. 자, 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리에 있어서 엉뚱하게 내란죄를 빼자고 하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도 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이거 그럼 탄핵 사유가 안 되는 거잖아요, 애초부터. 안 되죠. 제가 오피니언이 그냥 나오네요. 빼면은 당연히 탄핵이 무효죠. 그게 맞는 거죠. 무효가 되는 건. 어떻게, 그러니까 저기 탄핵 소추에 그거를 에디팅, 편집을 해놓고, 그거를 갖다가 저기 헌법재판이 그게 어떻게 가요? 그리고 헌법재판이도 그렇게 해놓은 거를 어떻게 판단해요? 이거는 도로 저기, 리젝트 해갖고, 다시 해오라. 아니면 안 할 거면 말하라. 이제 그렇게 되는데, 그러니까는 헌법재판소도 이거 우리가 봐서 결정한다. 그게 다 위법이에요, 위법. 그게 위법이고, 법안에 안 써있다 그렇지만은, 아니, 이분들이 헌법재판소에 하루아침에 들어갔나요? 법을 다루다가 들어간 거 아니에요? 그런 것은 법에 지식이 많이 있지 않는 사람들도 뻔하게 아는데 그렇게 법에 경험이 많은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한다는 것은 이거는 정치적이지 이거는 법대로가 아니에요. 그래서 내란 그거 빼면은 그리고 맨 처음부터 내란 그래서 탄핵인데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탄핵한 건데 예. 그럼 내란 빠지면 탄핵한 이유도 없고 또 그걸 빠진 그 소추안은 더 이상 앞으로 전진할 수가 없고, 예, 그래서, 그리고 지금 지금 현직 대통령은 내란이 아니면은 탄핵 당할 수도 없어요, 법에. 네. 그러니까 여러모로 이거는 다 법적으로 보면은 이건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그것을 해야 되고 사실. 네. 대통령이면은 어쨌든 계엄령을 선포할 수 있는 권한은 있는 거잖아요. 논란이 될 수는 있지만. 네, 물론이죠. 만약에 그게 안 되면 헌법에 아예 그게 명시한다든지 그게 분명히 있는 건데 그게 내란이고 탄핵 사유가 될 수 없고 이런 걸 보면 약간 그 2021년 1월 6일 그러니까 트럼프를 내란죄로 이렇게 적용시키려고 했던 민주당의 생각이 나거든요. 약간 좀 이게 굉장히 흡사한데 맞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그러니까 2016년에부터 이렇게 박근혜 대통령 탄핵 그거 시작하고 나서 너무너무 성공을 했어요. 이 민주당이. 그래갖고 제 생각에 미국에서도 그걸 보고 배운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는 지난번에도 이게 미국이 한국을 보고 배웠다. 네, 조사도 안 하고 그냥 빨리 하는 거. 옛날에 닉슨 대통령 같은 경우 조사하고 1년 반 걸리고 그랬는데 이 박근혜 대통령 조사도 안 하고 그냥 신문 기사를 갖다가 증거라 그러고 막 그렇게 해서 이제 했는데 성공을 했어요. 그러니까는 요번에 윤 대통령 탄핵 당하기 전부터 탄핵을 많이 했잖아요. 다른 장관이나 다른 분들도 많이 탄핵을 하고 그 탄핵이 너무 이 사람들한테는 게임이 돼 버렸어요. 자, 트럼프가 곧 취임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제 1월 20일. 그런 얘기가 많이 있었어요. 국힘당 진영에서는 트럼프 취임 때까지만 버텨보자. 그럼 상황이 달라질 거다. 부정선거 이슈를 꺼냈기 때문에 사실 윤 대통령이 처음에 계엄령 선포했을 때는 다들 의아해 했거든요. 보수 진영 쪽에서도. 그러다가 부정선거, 중앙선관위를 타겟으로 이렇게 조사하려는 모습이 나오면서 지지 진영으로부터 열광적인 그런 환호를 받게 됐는데 제가 볼 때는 보수 진영 지금 최고 슈퍼스타로 떴어요. 네. 레전드로 떴습니다. 정말로. 네. 근데 그래서 이제 부정선거가 한국이 이렇게 부정선거의 온상이라는 게 트럼프도 입만 열면 부정선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rigged election, 이렉션이 rigged 됐다고. 네네. 그래서 뭔가 서로 이렇게 트럼프하고 윤 대통령 간에 교감을 나눈 게 있는 거 아니냐. 작년 7월에도 트럼프 팀 몇 명이 이렇게 한국에 가서 박주현 변호사 등 한국의 그 부정선거 전문가들하고 만났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다 어느 정도 입을 맞춘 건 아니냐. 트럼프가 당선됐기 때문에 윤통이 계엄령을 선포를 한 것이고 부정선거를 타겟으로 해가지고요. 어떻게 보세요? 여기에 대해서 좀 트럼프 취임에 이어서 본격적인 트럼프 2기가 여러모로 윤 대통령에게 큰 힘을 실어줄 것으로 보십니까? 저는 힘은 실어준다고 봐요.
왜냐하면은 이 부정선거 이슈가 미국에서는 아주 커다란 이슈였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미국 보수층은요, 한국과 달리 다들 부정선거 있었다고 믿어요. 그래서 그거를 완전히 예. 그러니까 미국 보수들은 다 그렇게 생각했고 한국은 보수들에서 이렇게 갈라졌잖아요. 어떤 사람은 있었다 그러고 어떤 사람 없었다. 그런데 근데 미국은 보수들은 다 있었다고 하고 보수뿐만 아니라 보수 아닌 쪽 사람들도 맞아요. 있었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너무 어처구니가 없는 일들이 많이 나서. 예, 그래서 그리고 한국에서 있었던 그 어처구니 없는 그 선거 때 생긴 일들, 그것들이 미국에서도 똑같은 일이 많이 생겼어요. 예를 들어 유권자들 중에 나이가 뭐 아주 많은 이제 몇백 살 산 사람, 죽은 사람들이 투표했다 그런 거. 그리고 그러니까 했던 그 숫자가 원래 있는 투표하는 사람들보다 숫자가 더 높았던 거. 그러니까 그거는 그거 둘 뿐이 아니죠. 뭐 계속 치면 한 100개도 넘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막 고양이한테 유권자가 가고 자기 애완견한테도 오고 막 말도 안 되는 게 미국에서 많았어요. 이거 보면은. 네네네. 그래서 이게 진짜 큰 일이었고, 그래서 2020년에 그것 때문에 미국이 진짜 미국 국민들이 충격에 빠졌는데, 그것 때문에 또 많이 탄압을 받았어요. 이렇게 소셜미디어 SNS에 올리면은 그것도 탄압받고 있는데. 제가 대표적인 경험입니다. 예, 저도 그래서 그냥 묶여 있었어요. 예. 네, 근데 미국에서도 그렇고 한국에서도 부정성 얘기만 했다면 이 소셜미디어에서 탄압받고 또 레거시 미디어는 아무 말도 안 하고. 웃기죠? 예, 그래서 근데 지금 하여튼 이게 당선이 됐으니까 당선된 것도 이렇게 too big to fail, too big to rig이라 그랬죠. 암만 거기서 부정을 해도 너무 많이 이렇게 투표를 했기 때문에 그걸 감당할 수 없어서 이제 이겼다. 실제로 트럼프가 그렇게 이긴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부정선거를 했음에도 트럼프가 이긴 것 같아요. 네, 저도 그래요. 아니, 뭐냐면은 선거가 끝났는데도 뭐 2주일, 3주일, 4주일 동안 어떤 곳에서는 계속 투표를 쉬고 있었거든요. 자기들이 이길 때까지. 그래서 미셸 스틸이 졌잖아요, 이번에. 맞아요. 자꾸 이건 말도 안 돼요. 그리고 왜 전자개표를 맨 처음에 쓰는 이유가 빨리 하라고, 사람보다 빨리 하라고 한 건데 옛날에 수개표 그날에 끝났거든요. 예, 여러모로 말이 안 돼요. 그래서 내 생각에 분명히 이 부정선거에 대해서 이 선거 이 절차 이런 것에서 완전히 아마 바꿀 거예요. 바꾸고 그 트럼프 대통령이 소셜미디어에 이렇게 썼어요. 투표 전에 투표에 이거 개입하면은 감옥 보낸다고 그렇게 썼거든요. 예, 그래서 강력하게 나온다고 그렇게 썼었어요. 그래서 이번 이제 대통령 취임되고 나서 뭐 할 일이 굉장히 많지만 그것을 고치지 않으면은 그 다음번에 선거 때 또 영향이 있기 때문에 그 전에 어떻게 고칠 거예요. 그럼 큰 이슈가 될 거예요. 이 부정선거 이슈도 한국에서 조중동을 비롯해서 KBS, MBC, SBS에서 좀 다뤄줘야 이게 더 탄력을 받지 않나 싶은데. 네. 그렇게 안 해도 됩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뭐 미국도 팍스뉴스가 그렇게 많이 다루진 않았잖아요. 소송에서 그 합의 한 $1 billion 했는데 더미니언 상들. 맞아요. 네. 근데 이렇게 좀 목소리 좀 탄력을 그래도 받았는데 한국에서도 이렇게 레거시 미디어가 언급을 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이 목소리가 더 커질 수 있고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지. 네. 그러니까 미국도 레거시 미디어는 이 언급을 안 했는데 소셜 미디어에서 많이 나왔죠. 그리고 특히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를 사고 이제 X를 바꾼 후에는 진짜 이게 활발하게 알려졌기 때문에 그리고 그 후에 어떻게 됐냐면 너무 레거시 미디어가 거짓말을 하고 또 보도를 안 하고 그러니까는 서브스크립션이 이렇게 확 떨어졌거든요. 근데 한국도 이 조중동 특히 원래 이 보수 쪽에를 알려야 되는 그 뉴스페이퍼들이 책임을 회피하고 이것에 대해서 언급을 안 하니까 그리고 이것도 그렇지만 여러 가지 그러니까는 서브스크립션이 확 떨어졌잖아요. 30%가 떨어졌다고 들었는데. 네, 그래서 그것도 하나고 또 하나는 왜 이 레거시 미디어들은 부정선거만 했다 그 이슈만 했다 하면은 침묵을 하는지. 근데 이게 민주당에도 똑같아요. 민주당도 그렇게 이겼는데 그렇게
여러 곳에서 야, 민주당이 반칙했다, 민주당이 부정선거했다 그랬는데도 보통 민주당은 가만히 있는 당이 아니에요. 근데 가만히 있어요. 침묵을 하고 있어요. 왜냐면 이게 지난번에 그랬죠. 이재명이 0.73%로 졌으면 난리 쳤을 텐데 원래 같으면은 그냥 바로 승리했잖아요. 예, 맞아요. 그러니까 그 안 하는 이유가 있는데 이거를 이슈화 해갖고 사람들이 이거에 대해서 생각하면 자꾸 찾아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걸 원하지 않아서 그렇고, 그러니까 진실이 나오는 게 두려워서 그렇고 하나는 또 이 신문, 그러니까 언론 레거시 언론들이 안 하는 이유는요. 이제 제가 생각하는 거 이래요. 이거는 분명히 누가 뒤에서 조종을 하기 때문에 이거 하지 말라고 지령이 내려왔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럼 누가 뒤에서 누가 지령하냐? 제가요 그때 2년 전에 그 동방명주라고 그 한강에 있는 음식점 있죠. 그 중국 음식점. 그게 중국 이제 미국에서도 이제 유럽에서 그렇고 이 중국 뭐지? 시크릿 폴리스 그러니까는 공안 경찰. 예, 경찰, 그러니까 네, 그런 거, 이렇게 비밀로 해갖고, 그게 이제 여러 나라에 있는 게 확인됐는데, 예, 그게. 미국에도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저는 그것도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 것 같아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지. 그러니까, 그렇게, 중공이 이게 활발하게 이제 있는 이유가, 근데 거기서요, 그 동방명주에서 누구더라? 거기 있는 사람이 기자회견을 했었어요. 기자회견을 했었는데 그 사람이 왕해군이라는 왕하이진인가 왕해군 하여튼 그 사람이 기자회견을 했는데 기자회견에서 이랬어요. 기자들한테 야 내가 너희들 보스들한테 다 이렇게 잘 해줬는데 왜 이렇게 이제 소란을 피우냐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는 이거는 그 레거시 미디어에 그냥 자편향된 오마이뉴스나 한겨레 이런 데뿐만 아니라 커다란데도 다 그러니까 조중동도 그 어디에 침투했다는 말이죠 그게. 그래서 북조선일보, 중공일보, 네, 동무일보, 조중동을 또 이렇게 새롭게 닉네임을 붙였더라고요 보수 진영에서. 그래요? 이거 처음 들어보는데 좀 알맞네요. 북조선일보, 중공일보, 동무일보. 아니 왜냐하면 너무 내러티브가 마치 미국에서 한때 막 팍스뉴스가 트럼프 까는 것처럼 너무 내러티브가 이렇게 단결된 것처럼 윤통을 무조건 탄핵시켜야 된다는 그런 여론으로 가는 것 자체가 저는 말이 안 된다고 보고 한 국가의 대통령이 부정선거를 수면 위에 이렇게 올려놨으면 이거를 시리어스하게 심각하게 다뤄야지 이걸 자꾸 애써 없애려고 하는 게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실제로 어제 이제 자슈아 필립, 에poch 타임스의 자슈아 필립 탐사보도 기자 인터뷰를 제가 어제 영상에서도 올렸고 그제는 이제 고든창 하고 인터뷰를 해가지고 올렸는데 두 분 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배후에는 중국이 있다고, 중공이 있다고, 중국 공산당이 있다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사님?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예, 왜냐면 중공이 원래 그 유나이티드 프론트 디파트먼트라고 통일전선부 맞아요. 예, 통일전선부가 거기서 하는 일이 이거예요. 바로 이런 거. 다른 나라에 가갖고 이렇게 subversion 이렇게 스며들어갖고 이렇게 조정하고 그러다가 탁 이렇게 컨트롤하고 그러는 거. subversion. 예. 그래서 원래 하는 일이 네. 박사님이 이제 X에서 활동이 활발하십니다. 그 흥미로운 트윗을 올려가지고 저도 이제 매일 보고 있는데요. 그 박사님 이렇게 하나 올리셨어요. 2024년 12월 3일에서 4일 계엄군이 다녀간 수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연수원에 있던 90여 명은 어떻게 된 걸까요? 이 뉴스 이제 시사인에서 올린 뉴스였죠. 네. 시사인은 이제 좌파 쪽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정말 중국 해커들이었을까요? 그들이 계엄군에 의해 구금되었다면 왜 민주당은 소란을 피우지 않았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십시오. 네. 우선은요 시사인한테 진짜 감사해요. 그런 거를 올려줘서. 네. 그리고 후속 기사가 없어요. 후속 보도를 안 해. 예. 예. 혼났나 보죠. 근데 하여튼 올려줘서 고마워요. 그리고 원래 이제 감금이 됐다 그러면은 그 민주당하고 민노총 거기는 이렇게 가만히 있는 데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조금만 쳤겠죠.
그쵸, 그쵸. 그러니까 그거 안 한다는 그 자체가 침묵. 근데 침묵하는 것은 그 이유가 진실을 숨기고 싶어서. 그래서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그게 진짜 중국 해커라면 그건 안 알리고 싶죠. 그리고 왜냐 그거랑 또 네. 부정선거랑 연결되고 막 그러니까는 안 알리고 싶으니까는 침묵을 하는 거고. 근데 그 침묵을 한다는 그 자체가 답이에요. 네. 조용한 것이. 알겠습니다. 네. 네. 자, 또 이런 트윗도 올리셨어요. 조국 신당 박은정 의원이 법을 어겼다. 이렇게 지적을 하셨는데 박 의원이 MBC 비밀정보 대통령. 네. 그러니까 비밀정보를 통해서 군사시설인 관저를 공개했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공산당과 북한에 이익이 된다고 네, 네. 지적하셨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도 좀 더 elaborate 부탁드립니다. 네. 저기 미국도 그렇지만 군사시설에 촬영은 금지거든요. 그 안에 들어가서도 네. 거의 다 저기 촬영하면 안 되고 또 위에 가서도 촬영하면 안 되고 저기 그 백악관 있죠? 미국에 대통령이 사는 그 관저 그 위에서 사진 찍고 그러면 안 돼요. 그리고 그래서 그런 것이 있는데 그게 국회에서 무슨 법사위인가 거기서 이렇게 나온 것인데 보니까는 그러니까는 MBC하고 뭐 JTBC 뭐 헬리콥터 날라가고 막 그거 찍은 거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게 아니라 뭐 그것도 잘못된 거지만 그것보다도 위성 사진, satellite imagery, 그러니까 위성 사진 같은데 그런 것도 하여튼 위성 사진도 그런 센시티브한 곳에서 그런 곳에서 찍은 거는 공개를 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위성 사진이 어디서 나왔나? 이거 뭐 국방부에서 나왔으면은 그거 기밀 아니에요? 그럼 기밀을 갖다가 이렇게 공개하고 특히 군사시설 공개하고 또 대통령인데 공개하고 그리고 또 거기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의 관저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공개하고. 그리고 국방부 저기 장관 관저도 있고 이런 것들은요. 저 북한하고 뭐 중국 그쪽에서 입장으로 볼 때는 이거 표적이에요, 표적. 그러니까 표적에 대해서 이게 정보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이런 사진들이 정보예요. 그들한테 필요한 정보들. 근데 그거를 이렇게 확 알리면은 뭐 직접 갖다 주는 거랑 이렇게 해서 알리는 거랑 똑같아요. 너무 책임감이 없는 것뿐만 아니라 이건 불법이죠. 박은정 의원이 불법 행위를 했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제가 보기에는 불법. 이제 미국 법으로는 대법관이 불법이고 또 거기 한미연합사 저기 부산간 관저를 했다는 그것도 보면은 이거는 미국에서도 보기에는 이제 한미연합사는 물론 한국하고 미국하고 이제 같이 있는 것이지만 그것도 big concern이라고 볼 수 있죠.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이런 트윗도 올리셨습니다. 한국 정부 중 누가 중국이 해저에 케이블을 설치해 해저 매핑을 하고, 그러니까 이게 잠수함 훈련 경로 일정 제공인데요. 그리고 통신 감청 및 케이블 절단이 가능하도록 유리한 조건을 만들었다. 그러니까 한국이 지금 중국의 꼭두각시 역할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비판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좀 더 설명 부탁드립니다. 부연. 예, 이게 기사가 어떻게 나냐면 이게 바람 뭐라나 윈밀 이게 바람이 이렇게 돌아가는 거 있죠. 그래서 전기를 하는 건데 우선 이거를 한국 전기를 이렇게 서플라이 한다는 것은 이것은 영어로 말하면 critical infrastructure 아주 중요한 시설이 우선 중요한 시설이에요. 근데 이것을 갖다가 중국 회사들한테 그 컨트랙트죠. 비딩하는 거. 이게 한국 정부가 우리가 뭐 전기 뭐 공급하는데 필요한 이거를 지어달라. 그거를 갖다가 중국 회사도 참여하게 하는 거예요. 절대로 그러면 안 되죠. 보안으로. 근데 그걸 참여시켜 갖고 그 사람들이 그걸 하면은 그 회사들이 하면은 그 언더시 베드라고 그 밑에 그 매핑을 다 해야 되거든요. 그걸 다 알려줘야 돼요. 거기서 뭘 만들려면. 그러니까는 매핑을 알려주면 그건 진짜 알려주면 안 돼요. 그게 이 보안으로 아주 중요한 것이고 거기 또 그 밑에서 저기 서브머린이 이렇게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언제 서브머린에서 아주 중요한 것은 비밀 언제 어디 있는지 모르는 게 그게 아주 중요한 것인데 그거 스케줄을 다 알려줘야 돼요. 중국 회사한테. 그러니까 이건 중국한테 다 갖다가 바치는 거죠. 필요한 정보를. 그래서 그거는 절대로
보안적으로, 안보적으로는 절대로 허락하면 안 되고, 또 그거를 또 그렇게 이렇게 애매하게 만들어서, 이거는 뭐 그게 더 싸니까 뭐, 이렇게 해야 된다. 아니, 이거는 도대체 누가 한 거예요, 누가. 네. 그러니까 그것도 다 줘서 해야 한다고 봐요. 한국이 언제부터 이렇게 중국 영향을 이렇게 급속도로 받기 시작한 것 같습니까? 뭐 언론을 봐도 그렇고 엔터테인먼트 네. 산업을 봐도 그렇고 정치권도 네. 그렇고 이게 맞아요. 언제부터 이렇게 급속도로 흘러왔나요? 박사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언제부터? 예, 저도 뭐 신경을 별로 안 쓰다가 이게 문재인 정부 때,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때 시작은 그 전부터 했겠죠. 그 전부터 네네. 했는데, 왜냐면 이런 거 하려면 오래 걸려요. 근데 그 전부터 했지만은 갑자기 확 나타나는 것. 그거는 문재인 정부 때가 그래요. 왜냐면 문재인 정부가 아주 친중 정책을 많이 폈어요. 그때 코로나 우한에서 못 들어오게 의사협회들이 못 들어오게 하라고 했는데도 비행기가 뭐 하루에 뭐 3만 명씩 들어오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그때 그거 안 맞고 또 거기 가서 혼밥 먹었잖아요. 가서 만나지도 못하고 그냥 이렇게 거기 갔을 적에 그 기자들이 폭행당했잖아요. 그런데도 아무 말도 못하고. 그러니까는 한국을 그냥 너무 우습게 보는데 그거를 갖다가 그냥 계속 그냥 한국이 중국은 큰 봉우리, 한국하고 뭐 다른 나라는 뭐 작은 봉우리 뭐 그런 말도 하고 그러니까는 한국을 갖다가 중국의 속국이라고 자꾸 이렇게 시그널을 주는 거예요. 문재인 정부 때. 예. 자, 이번 한국에서 좌파 시위에 중국인이 다수 있다는 얘기가 여기저기서 들려 나오고 있는데 여기 진짜 어처구니가 없는 것 같아요. 이런 걸 보면 중국의 입김이 생각보다 훨씬 큰 것 같습니다. 이런 모습들을 보면. 네, 물론 그렇죠. 이 미국에서도요. 예를 들어 대학교 캠퍼스들에 중국에서 온 유학생들이 참 많아요. 근데 그들이 이렇게 예를 들어 뭐 파른공이나 하여튼 이 진공을 반대하는 그런 학생들이 이게 나오면은 이 진공을 지지하는 그런 학생들이 막 나와갖고 막 폭행을 해요. 그거는 이제 그들은 이제 중국 공산당의 산하의 아까 말했던 것 통일전선 부에 여러 가지 조직들이 많은데 그 조직들을 이제 통해서 이렇게 지령을 받고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미국에서도 하고 또 여러 나라에서 해요. 그러니까 한국만 빠지진 않죠. 한국에서도 그렇죠. 그러니까 왜냐면 그 사람들을 지령을 안 받으면 하지 않으면은 이렇게 협박을 받을 수도 있어요. 특히 가족이 중국에 있으면은. 그래서 만약에 싫어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번에 중국말 거기 시위에 촛불 시위에 나온 사람들 중에서 중국말을 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3분의 1까지 나왔다. 이제 그런 말도 들었고 여러 사람들한테 제가 아는 지인한테도 들었고요. 그리고 비디오들도 보면은 그때 그 중국 여자 두 명 있는데 그 어떤 할머니가 그러니까 탄핵 반대했던 그 시위했던 할머니를 갖다가 떠밀어서 넘어지게 했잖아요. 이제 그런 걸 보면은 그리고 중국에 자기들도 이제 시위 참여했다고 촛불 탄핵을 위한 그 시위들 참여했다고 이 중국말로 SNS 막 올리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증거들이 여기저기 있어요. 네. 자, 그동안 계엄령에 이어서 이제 탄핵 이슈가 나오면서 모든 레거시 미디어가 사실 안치 윤석열, 그러니까 대한언론하고 유튜버들 빼고는 다 안치 윤석열 부르짖었습니다. 탄핵해야 된다. 논조가 다 그랬는데, 근데 최근 조선일보를 필두로 일부 레거시 미디어 논조가 바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타이드가 턴하고 있다고 봐야 되나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한테 좀 더 힘이 실리는 그런 현상이라고 보십니까? 네, 그렇긴 그렇죠. 제 생각에 어느 조직이나 이게 하나로 이렇게 움직이는 게 아니라 북한이야 물론 공산당은 한 조직으로 행동을 하지만 제 생각엔 조선일보에서도 이렇게 한쪽은 그러니까
아마 적어도 두 부분은 갈라졌을 거예요. 그러니까 준공을 해서 뭐 돈을 받거나 이렇게 해서 매수되거나 그런 저기가 있고 또 아닌 쪽. 대한민국을 이렇게 자유 경제, 자유 시장 경제 이거를 지지하는 그 부분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부분이 이제 힘을 받은 거죠. 힘을 왜 받느냐? 뭐 우선 저기 subscription 그 구독 취소하는 것도 영향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있었고 또 미국에서 여러 이제 목소리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 아까 말했던 그 영김 그 의원님도 그렇고 영김 의원, 예. 뭐 고든창 그분도 그렇고 또 이번에 전 밀스 대령이 그 스티브 배넌의 그 워룸 거기서 이제 인터뷰를 했잖아요. 맞아요. 예, 예, 그래서 그것도 그렇고 오늘도 관련 내용 한다고 저기 박사님께서 글에 올리셨더라고요. 네네네. 조금 아까 한 시간, 2시간 전에 이제 나왔어요. 네. 예, 그래서 그 스티브 배너는 그 저기 트럼프 대통령, 저기 행정부, 이제 그 옛날에 그 행정부 때, 그 뭐지? Senior Strategist, 그러니까 전략가. 그렇게 이제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advice, 그러니까 조언을 해줬죠. 그 트럼프 대통령을.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에서 가까운 분. 그러니까는 이런 상황이 나오니까 제 생각에 그 조선일보에 있는 그 나라를 지키고 싶은 그 부분들이 힘을 얻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그런 팩션이나 그런 분들한테 힘을 계속 실어줘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저 끝으로 그게 아까 궁금했어요. 미국 정치도 이제 잘 아시는데 박사님, 저기 트럼프가 이제 그린랜드하고 아까 저희가 앞으로 글들로 잠깐 얘기했었는데 그린랜드하고 캐나다, 약간 미국 영토로 이렇게 들여오고 싶어하는 그런 모습이고, 그러니까 사실 트럼프 그러면은 고립주의라고 생각했거든요. 아이솔레이셔니스트가 아닌가. 왜냐하면 인터내셔널 어페어에 너무 껴들지 말자. 근데 지금 2기 준비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그게 아니고 팽창주의, 익스pansionis트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이게 마지막 질문입니다. 예. 제가 뭐 이걸 많이 뭐 생각하는 것은 아니지만 간단하게 말하면은 그 그린랜드하고 캐나다가 둘 다 이렇게 붙은 데가 어디냐면 북극, 아르틱 있죠, 아르틱. 북극에서 북극인데 이제 북극에 자원이 많다고 알려져 있어요. 근데 북극에 누가 또 이렇게 이렇게 아주 aggressively 아주 거기 이제 접근을 하려면은 중국이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또 트럼프 정부의 또 하나는 이 중국이 너무 여러 나라에 가서 이렇게 subversion 이렇게 전복을 하려고 그러고 한국도 그렇고 그러니까는 이게 파나마도 그렇고. 예, 파나마도 그렇고 캐나다도 원래 미국이 피땀 흘려서 지은 거예요. 거기 짓느라고 38,000명이 죽었대요. 그거 만드느라고. 네, 이 모기한테 물려갖고 병 걸려서 많이 돌아가셨고 그거를 갖다가 카터 대통령이 $1만 받고 파나마에 넘겨줬거든요. 그러니까 난 카터 대통령이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런 행동? 그러니까 역대 최악의 대통령 중 한 명으로 꼽힌 게 물론 돌아가셨지만 최근에 대통령으로서는 좋은 평가를 못 받잖아요, 사실. 예. 그래서 그러고 나서 그거를 갖다가 운영을 중국한테 넘겼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미국에서 보기에는 안보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그렇고 이거는 이러려고 $1에 넘긴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것에 대해서 나왔고 그러니까 중국이 이 한 군데서만 아니라 뭐 북극 아르틱에서도 그렇고 파나마에서도 그렇고 뭐 한국 뭐 전 세계에서 그러니까는 또 미국 안에서도 그렇고요. 그러니까는 이게 너무 그리고 너무 이렇게 점령하려고 그러니까는 이거를 이제 싸워야죠. 이거를 좀 롤백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는 이거를 이제 대응을 하는 거죠. 결국 모든 문제는 중국이네요. 중국으로 귀결됐네요. 예. 알겠습니다. 박사님, 바쁘신 와중에 이렇게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사님. 예. 저도 즐거웠어요. 우리 대화가 즐거웠다는 것이고 진짜 또 가기 전에 하고 싶은 말은 그 추운 겨울에 꽁꽁 얼고 그러는데 거기에 밖에서 나와서 시위해 주시고 그런 분들 진짜 너무 고맙고요. 그 X에 이렇게 사진을 올리셨는데 너무 이게 와닿았습니다. 그 막 추운 겨울에 눈 맞으면서 그 취재 올리셨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예, 그래서 그분들한테도 이렇게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계속 희망을 갖고 계속 싸우고 또 20세, 30세도 또 계속 나와주시고, 예. 네, 아주,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박사님 워크를 보려면은 그 활동을 보려면은 X 네. 말고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책도 살 수 있고 그 저서도 네, 있고 제가, 예, 그러니까 좀 이스트 홍보해 에이시아, 주세요. 예. 예, 이스트 에이시아 리서치 센터라고요. 그러니까 HTTPS, S가 있어야 돼. S가 secure이란 말이니까 HTTPS하고 이렇게 콜론 대시 그다음에 아니 백슬래시 그다음에 East Asia Research.org 거기 가면은 제가 이제 몇 년 동안 쓴 글들이 있고요. 또 제가 딴 데서 쓴 글이 있어요. 그래서 제 이름 치고 영어로 치고 이제 뭐 코리아 이렇게 치면은요 이렇게 나와요. 딴 거 제가 허슨 연구소에서도 있고 네. ICAS, ICAS 거기서 쓴 것도 있고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네. 예, 박사님 안 그래도 오늘 굉장히 바쁘신 와중에 이제 또 어디 또 준비하실 게 있어서 예, 인터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사님.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가세요. 네. 예.